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면 배워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달라요. 습관을 인도 말로는 까르마라고 하고 불교 용어로는 업식이라고 해요. 업식은 알아도 잘 안 고쳐져요. 몰랐을 때 알게 해주는 것은 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알아도 안 고쳐지는 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알지만 안 고쳐질 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서 손실을 감수하는 겁니다. 둘째, 손실이 너무 크면 죽기를 작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 정도로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운명이란 곧 까르마, 혹은 습관을 말해요. 습관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우면 예부터 천성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천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기에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천성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화내고 짜증내던 사람이 갑자기 상냥하게 웃으면 주변에서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었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까르마 혹은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며 유지되다가 변하게 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어려우냐 쉬우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게 있으면 지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포기하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운명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단, 운명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신작용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정신분석학이며 상담심리학 같은 것이 나오면서 질문자가 말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괜히 불안이 심하거나 자꾸 자괴감이 들거나 남을 보면 자꾸 짜증이 나고 열등의식이 생기거나 우울감이 자꾸 느껴지거나 이런 상태의 심각도를 분류해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신질환으로 취급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포도로 그려보면 큰 포물선을 이루는데 이 포물선에서 95%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말하고 95% 밖으로 나가면 비정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실 정신질환이냐 아니냐는 엄밀하게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특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질환이라고 평가합니다. 치비심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지만 질문자의 남편이 표현한 대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따지는 것도 일종의 질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주위에서도 좀 심하다고 할 정도라면 질환이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정신과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꼭 병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에는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이 좀 무디고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 판단이 좀 부족하죠. 요즘은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을 분석해서 여러 유형으로 나눕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상담을 받아보면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강이라도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하고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자각이 되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서 갈등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죠. 여보,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럴 때는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렇게 성격이나 특성으로 보고 서로 인정하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나 특성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안 심리가 심하면 약물 치료를 좀 해야 해요. 신경과민도 근본적으로는 호르몬을 포함하여 어떤 특정 물질이 분비되는 양과 빈도에 따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분비되는 양이 많으면 좀 중화를 시키고 적으면 좀 보충하는 식으로 약물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는 지금 임신 중이라 하니 호르몬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겪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트라우마, 즉 어릴 때 입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주로 심리 상담을 통해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현대의학의 개념으로 불교를 바라보면 불교 수행은 일종의 자가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포물선에서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증상이 심해서 자가치료가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애를 써본들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해요. 대다수 95%의 사람들은 본인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인정하고 살 것인지 좀 개선을 할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선을 하려면 우선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건 습관이구나.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구나. 형성된 것이니 바꿀 수도 있구나. 이걸 본인이 자각하고 난 뒤에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치려면 당연히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리를 알고 노력을 해야 해요. 어떤 습관은 너무 어릴 때 형성된 것이어서 현재 내 노력으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질문자 같은 사람은 나는 해봤자 안 돼 하면서 자학 증상이 생기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 습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인데 그걸 전기 충격기로 지져가면서 고치려고 해도 도무지 안 고쳐진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내 성격을 인정하고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해두는 거예요. 여보, 나는 어떤 자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나서 뚜껑이 펑펑 열리니까 그때만 좀 기다려줘. 내가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러니 당신이 저게 또 미쳤구나 하고 잠깐 피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제정신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살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나는 그래도 너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 이혼하는 것도 감수해야 하고 자기 성질 때문에 친구를 잃는 것도 감수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자도 그 정도로 심하다면 첫째,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단, 결과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수행을 하면 됩니다. 수행은 무엇일까요? 마음 작용의 원리를 알아서 원리에 따라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노력해봐도 잘 고쳐지지 않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과보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안 고쳐지면 그냥 성질 좀 내고 살면 됩니다. 남편이 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떠나면 오케이, 내 성질에 누가 같이 살겠어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내 자식인데 누구를 닮았겠어? 나 닮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이가 자라서 화를 내도 그래, 화를 내려무나. 내 엄마도 그랬다. 이렇게 수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성격을 인정하고 사는 것도 굉장한 수행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로 머리 나쁜 사람들이 다리 아프게 절을 하는 거예요. 수행에는 기도문보다 결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짜증을 내면 애한테 나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애한테 나쁘다는데 엄마인 내가 이런 짓을 할까 보냐 하고 혀를 확 깨물어야 해요. 그래서 혀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수행이란 그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해야 진척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매일 300배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여보,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가끔 미쳐서 성질을 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개선이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는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지은 인연은 과보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해 돌아오는 나쁜 과보를 받아야 해요. 대신 앞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행을 하려면 조금 야무지게 해야 돼요. 돌멩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색깔이며 무늬며 모양이며 제각각이에요. 꽃도 모양, 크기, 빛깔이 다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꽃이라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 한 송이도 100% 똑같은 건 없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은 성격, 행동, 가치관 등이 저마다 다릅니다. 질문자와 남편도 서로 다른 게 당연해요.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입맛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는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남편을 내내 들여다보면서 틀렸다고 따지는 거예요. 현미경이라니 남편이 참 표현을 잘했네요.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는 현미경 갖고 들여다보듯이 따진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이네요. 그러니 본인을 좀 살펴보세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개선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우선 내가 큰 것 한 가지만 고칠게. 제일 문제가 뭔지 얘기해줘. 이렇게 해서 100일을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걸 갖고 100일을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개선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성질은 뭐 같지만 그래도 미쳤다가 금방 돌아오네. 같이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만 되어도 굉장한 발전입니다. 남편은 이혼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제멋대로 돌아다닐 사람이잖아요. 질문자와 아예 이혼하고 본인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남편이 성질내는 모습을 안 봐도 되고 어디를 돌아다니든 신경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와 인물 좋은 남편 든든한 의지처라는 좋은 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불어나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와 이혼했다. 그러면 남편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신에 형식적으로는 이혼을 안 했으니까 경제적 풍요도 누릴 수 있고 질문자가 필요할 때 의지쳐도 되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일거양득이에요.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간섭을 안 하면 성질을 안 부립니다. 간섭을 하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부나 가정부를 해서 생활비를 벌려면 하루 8시간은 꼬박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끔 집에 올 때 밥 좀 해주고 큰 소리치면 몇 번 동조해주는 정도는 그에 비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질 더러운 남편이 늘 집에만 있으면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 늘 밖으로 돌아다니고 가끔 밤에만 들어온다면서요. 쉬는 날이 많은 사람이 늘 밖으로 도니까 생활하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항상 질문자만 쳐다보고 늘 부드럽게 말하는 남자가 질문자가 원하는 남자예요. 남편은 질문자가 원하는 그런 남자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말을 들어보니 재혼 상대자로 이 정도 조건을 갖춘 남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사람을 발로 차서 남 좋은 일 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잘난 남자를 독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독점하려는 생각만 버리고 적절하게 질문자가 필요한 만큼 쓰면서 같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람하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같이 안 산다. 인물이 아무리 좋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런 인간하고는 안 산다. 끝이야. 이렇게 딱 주관이 분명하다면 구질구질하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살아라. 나는 길거리에 나가서 밥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알아서 살겠다. 텐트만 쳐놓고 살아도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입장이 딱 분명하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는 경제적 풍요도 누리고 싶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남편이 질문자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질문자의 욕망을 채워줄 남편 같은 사람을 새로 만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성질이 더럽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남편을 아예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지금 딱 깨달으면 저절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너는 너 좋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래도 생활비를 주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집에 오면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회사원도 월급 주는 사장의 말을 잘 들어야 하듯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남편한테 받는 금액을 대조해보면 어느 정도 남편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관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아요. 남편한테 적절하게 맞추고 사는 게 낫습니다. 괜히 지금 이혼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든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가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독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딱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못난 남편 만나서 100% 독점하느니 잘난 남편 만나서 50% 지분만 가져다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나머지 50%는 누가 나눠 가지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면 어떨까요? 사기업 지분을 100% 가진 것보다 대기업 지분을 50% 갖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남편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저는 바람 피우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분명하면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자는 어차피 욕망을 좀 채우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자는 남편이 자신의 욕망을 100%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만인데 이 세상 남자 중에 질문자의 남편만큼이라도 질문자의 욕망을 채워줄 남자는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시장에 판다고 합시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중고차 판 돈으로 그만한 차를 새로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흠집이 좀 있더라도 지금 가진 차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평생 살아야 한다는 윤리도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지극히 질문자에게 이득되는 측면을 위해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만 조금 바꿔서 마음속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남편과 나는 이혼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면적으로 딱 한 생각만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미워서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괴롭다면 남편의 장점을 말하면 됩니다. 돈 잘 벌고 인물 좋고 든든하고 자상하고 부부관계에 부족함이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개인마다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제가 보기에 질문자는 이혼하면 후회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남편이 누구하고 놀든 신경 딱 끄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문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정도가 되려면 5년은 걸린다면서요. 이렇게 5년을 같이 살아보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할지 결정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마음으로만 관계를 단절하세요. 5년 후에 법적으로도 관계를 단절하든지 그건 질문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수행한다는 생각에 또 너무 어렵게 관계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장점만 가지려고 해서 생긴 문제예요. 장점만 취하려고 하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5년 후에는 질문자가 자립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남편을 내버려 둬봐요. 그 정도면 큰 병은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가 가진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거슬러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세상이 뭐라 그러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 특성에 맞게끔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정된 것을 원해요. 직장도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연애나 결혼도 한 사람과 오래 유지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좋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가진 특성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과는 좀 안 맞아요. 실증이 나면 금방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이런 특성은 세상의 주류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보면 도망 다닌다, 문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류가 가진 가치관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연애를 할 때는 꼭 한 사람만 만나야 돼요? 왜 일을 꼭 한 가지만 계속해야 돼요? 왜 한 집에만 계속 살아야 돼요?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매일 다른 일을 하고 매일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왜 매일 똑같은 걸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음식을 바꿔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문자의 특성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질문자에게 고뇌가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특성과 달리 주류 사회의 가치에 맞게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신의 기질이 안 맞아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질이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고 남과 얘기하고 수다 떠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직업 선택을 할 때 농사를 짓든지 혼자 조각을 하든지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과 두루 사귀고 싶어 하거나 큰 회사나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면 내 조건과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기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기질에 맞는 선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모순이 없어져요.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다.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뒀다. 해외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그만뒀다. 그게 뭐 어때요? 그래서 질문자는 일반 학교도 다녀봤고 대안학교도 다녀봤고 해외도 가봤잖아요. 직장도 여러 개 바꿔봤다면 여러 가지 일도 해봤을 겁니다. 스님이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옛날에는 큰 문제였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 가치였어요. 변화하는 것은 변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을 2번 하든 3번 하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가치로 보면 질문자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불안 심리가 있거나 참아내는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이걸 극복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병원에 가서 불안 심리에 대한 상담 치료를 받든 약물 치료를 받는 겁니다. 기질에는 안 맞지만 어떤 것이든 지속할 수 있게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질문자의 수준에서는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해요. 둘째, 수행을 해야 돼요. 앞으로 직장을 구하면 천일기도를 하는 것처럼 최소한 3년은 꾸준히 다니는 거예요. 회사에 부도가 나서 월급을 안 줘도 최소한 3년은 다닌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을 극복해보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08배를 한다. 이렇게 해보든지요. 이렇게 자기 기질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핑계나 이유가 생겨도 그만두면 안 돼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기 기질을 극복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질을 바꾸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질에 맞게끔 사는 길도 있어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일일 노동자로 생활한다. 이렇게 정하고 살면 돼요. 커피숍에 가서 알바를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하고 한 일주일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슈퍼마켓 가서 알바 좀 하고 안 되면 또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또 그만두고 다른 데에 다니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일하면 돼요. 직업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한 집에 살잖아요. 매일 같은 집에서 잠을 잘 겁니다. 그런데 스님은 매일 옮겨 다니면서 살아요. 코로나 덕분에 지난 3년은 한 군데 등을 붙이고 살았지만 지난 50년 동안 저는 같은 방에 등을 붙이고 이틀 연속 자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매일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느 배우자가 이걸 받아들이겠으며 어느 아이가 이런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해야 하는 직장에 다니면 안 되겠죠. 자기 기질에 맞는 직업을 갖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차 안에서 살거나 비행기 안에서 자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는 삶도 있어요. 질문자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일용직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침에 나가서 건설회사에 일손이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일하고, 농사 일손이 필요하다면 농촌에 가서 일하고, 일감이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일하고요. 한 달이나 1년 주기로 직장을 계속 옮겨가면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일을 하나 마치고 옮겨가는 중간에 일을 쉬게 되면 나한테 손실이 생기죠. 그런 손실을 막으려면 이 직장 다니면서 벌써 다른 직장에 원서를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직장 입사한 첫날부터 다른 회사에 원서를 내놓고 다른 직장에 합격하면 직장을 옮기고, 그러다
또 그 직장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회사에 지원하고 이러면 직장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돼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은 이 사람을 사귀고 다음 주에는 저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 결혼은 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기질에 맞게끔 사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할래요? 남들이 왜 너는 직장을 자꾸 옮기냐 이렇게 말해도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나 다른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은 소수에 속할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지속적인 직업이나 지속적인 연인 관계 등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을 갖는 훈련을 해서 기질을 바꿔야 돼요. 혼자서 못 바꾸면 의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요. 그럼 자녀가 볼 때 아버지가 매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거나 부인이 볼 때 남편이 매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거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다 불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질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어떤 가치 기준에서 보면 어떤 기질은 소수가 됩니다. 소수가 되면 세상에서는 문제 하나 병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사람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병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잖아 하고 아예 분류해서 빼버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꼭 주류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유교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천주교를 믿으면 죽였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천주교를 믿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문제아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주류예요. 그 주류에 들어가려면 질문자는 기질을 좀 바꿔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하고 월급을 따지지 말고 일단 직장을 구했다면 내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3년은 다녀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 만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3년은 사귀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해보면 기질이 바뀝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질을 바꿔서 세상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스님처럼 세상 사람들의 귀여움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기질대로 그냥 살아가든지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질문자를 평가하면 질문자는 약간 불안증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오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기질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질에 맞게끔 살아버리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술가나 일부 사람들 중에 질문자와 비슷한 기질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나면 자기 기질에 맞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몰두하는 힘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는 주류로 가고 싶다니까 심리치료도 받고 이를 악다물고 연습도 좀 해서 세상이 말하는 정상 범주에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해보고 안 되거든 그냥 내 기질에 맞는 쪽으로 바꿔서 살아도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문제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레도 살고 귀뚜라미도 사는데 사람 가운데 무슨 문제아가 있겠어요. 질문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질문자의 지난 경험을 들어보면 혼자서 이겨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 불교대학에 다니고 경전대학에 다니면서 천일결사를 해보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 절을 해보세요. 종교와 관계가 없으니까 108배 정진을 3년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구한 직장은 무조건 3년을 다녀보세요. 이런 노력을 한쪽으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질을 이기는 힘이 생겨서 좀 수월합니다. 치료를 안 받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불안증이 올 때마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치료도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소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가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자는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독재자의 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남편은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남편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해요.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남편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나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우리 남편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질문자가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위주로 소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과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하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은 소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질문자예요. 남편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도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관철하는 사람이고 질문자는 남편을 싸울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여기고 무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딪힐 때마다 알았다 하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자는 그동안 남편과 같이 살아본 경험을 토대로 아이고, 저 인간은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야. 저 사람하고는 그냥 대충 맞춰주고 살면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주장을 하든 싸우든 어떻게든 질문자와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자는 남편을 아예 무시하고 지내는 겁니다. 질문자와 같은 관점을 갖고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화병이 생기기 쉬워요. 참고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참을 게 뭐 있어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끝이죠. 그러니 질문자가 참고 참았다고 하는 건 본인이 옳고 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되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화병이 많죠.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조선시대에만 해도 여성은 그저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터에 가서 빨래방망이로 막 빨래를 때리면서 남편을 욕하고 시어머니를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예요. 욕을 하면서 빨래방망이로 때리는 행위는 심리적으로 남편을 때리고 시어머니를 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일종의 응급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참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참는 것은 세상의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선한 행위인지 몰라도 수행적으로는 괴로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수행은 어떤 것일까요?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성질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을 것이 없고 화날 일이 없어야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다 틀렸고 상대만 옳으냐 하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본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남편의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당신 말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건 내가 옳은 거야, 내가 틀렸어 하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질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4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이혼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병이 안 나고 명대로 살기 위해서 아예 그 사람과 대면을 안 하는 겁니다. 수로 보면 제일 하수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둘째,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길이 있습니다. 너도 화를 내는데 내가 왜 화를 못 내 하고 화를 자꾸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화병은 안 납니다.
압력을 참지 말고 화를 내버리세요. 그러면 상대는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인생이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까짓것 뭐 부딪혀보는 겁니다. 셋째, 지금처럼 참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투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니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괜히 남들 눈치도 보이게 되고 한 대 맞으면 마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참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결국 화병이 나겠죠. 그래도 뭐 싸우는 것보다는 병이 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길도 있는 거예요. 넷째, 헤어질 게 아니고 어차피 같이 살 바에야 남편을 이해하고 수용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참고 살아서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옳다 하고 확실하게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말은 내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혼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해라.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살아도 힘들고 참고 살아도 힘듭니다. 그러니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그러고 삽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헤어지면 됩니다.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성경 면에서는 안 맞지만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체면을 차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고려해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질문자가 선에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희생양인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싸우지도 않고 화병도 안 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라면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관점을 가져야 화날 일이 없어져요. 질문자가 여자라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럴 때 내가 괴롭지 않게 사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면 남편과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 지금까지 산 대로 그냥 참고 살면 됩니다. 참고 살려니 화병이 날 것 같다면 수행을 하는 길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차피 자기 주장이 센 인간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다면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나는 틀리고 내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의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인정하고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남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화는 나지 않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남편이 외출하지 마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남편이 나간 뒤에 나는 외출을 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외출을 하든 말든 남편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남편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너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냐? 그러면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침에 외출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외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볼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남편이 내일부터는 나가지 마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내일 나갈 일이 없으면 안 나가면 되고 나갈 일이 또 생기면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다음날 주먹이 날아오면 한 대 맞으면 되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면 돼요. 남편이 또 때리면 그때는 경찰서에 조용히 전화해서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면 면회를 가면 돼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남편이니까 면회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면회를 갔더니 제발 좀 꺼내달라 하고 빌면 아무리 부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꺼내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감옥에 좀 살아야 해요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해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만 생기도록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관점을 딱 바꾸셔서 4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날씨가 춥다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덜덜 떨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추우면 외출을 안 하든지, 그래도 외출을 해야 된다면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든지 해야죠. 무슨 욕을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남들이 이룬 성과만 보면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전쟁까지 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기적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밤낮을 안 가리고 엄청나게 일해서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거나 엄청난 희생을 당해서 오늘날의 민주화가 이뤄진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공부시킨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루었겠어요? 변화를 도모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력할 게 없어요. 서로 다르다고 그냥 보면 되지. 이게 노력해야 될 일입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 되는데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꾸 노력하고 애쓴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남편은 저렇게 생겼고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면 갈등이 안 생겨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합시다. 가시에 찔리면서 껍질을 까든지 가시에 찔리기 싫으면 안 먹든지 이 외에 다른 길이 있겠어요. 학문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방법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4가지 길 중에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돌아본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눈이 번쩍 안 뜨였어요. 지금이라도 눈을 번쩍 뜨세요. 이불 밑에 누워서 일어나야지 각오만 하고 있지 말고 알림 소리가 따르릉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면 각오하고 결심할 것도 없어져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면 좀 편리해요. 편리하죠.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운전해서 차를 몰고 다니면 좀 편리해요. 차가 더 편리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더 편리하다고 해서 자전거가 곧바로 타집니까? 처음에는 걸어 다니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까?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경험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비가 필요하고 자전거를 타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면 훨씬 좋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연습 없이 곧바로 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빨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구입해도 운전할 줄 모르면 자동차를 못 타는 겁니다. 결국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를 타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입을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훨씬 좋아 보여서 구입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집을 살 돈과 옷을 살 돈을 줄여서 자동차를 사야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줄여서 운전 연습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면 그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 탓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아무리 날씨가 춥다고 외친들 추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외출을 안 하든지 외출을 하려면 옷을 많이 입든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가뭄이 들었다고 합시다. 하늘을 보고 원망한다고 비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하수를 팔건지 농작물을 구황작물로 바꿀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성질을 자주 내고 인색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사람을 욕한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해요. 날씨가 추우니까 외출을 안 하듯이 관계를 안 맺겠다고 하면 이혼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생활은 해야 한다면 맨날 상대를 욕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적게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기온이 낮아질 것이라든지 이런 예측들을 참고해서 농작물을 조정하는 것처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은 그런 기술들을 하나도 쓸 줄을 몰랐잖아요. 그저 씨앗을 심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공부를 하면 상대가 누구든 대응을 해야 얘가 나 자신을 보호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듯이, 자동차 운전을 배우듯이, 스마트폰을 배우듯이 뭔가 예전에 대응하던 방식을 바꾸려면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옛날 사람들이 농사 짓듯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성질내고 남 탓하고 욕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면서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만 벌을 주나?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하수 파는 법도 생겼고 댐을 만드는 법도 생겼고 드론으로 약을 치는 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기후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런 남편을 두고도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행복해진다는 것은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괴로움을 줄여나간다는 뜻이지 기분 좋음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가요? 얼마나 키가 커야 하고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고 얼마나 달리기를 잘해야 하고 이런 것이 건강의 지표가 아니잖아요. 아프지 않은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이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기분이 좋은 것을 행복으로 삼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즐겁다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괴로워지게 됩니다. 비가 와서 즐겁다면 비가 안 오면 괴롭게 됩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그 문제가 상실되었을 때는 그에 비례하는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슬퍼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줄어들면 일상에서도 기뻐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못 먹어보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알게 되고 추위에 떨어보면 따뜻한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알게 되고 몸이 아파 보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됩니다. 일상의 99%가 행복인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면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아이의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괴로워하는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건이 실제로 큰일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었을 때 큰일이 되는 겁니다. 일 자체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고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없어요. 그냥 사건이 생겼고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일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평정심을 갖고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빨리 입원시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문제이고 자식도 문제이고 친구도 문제이고 시부모도 문제이고
친정 부모도 문제이고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살아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100을 원하는데 80밖에 이익이 안 주어지고 20만큼은 자기 뜻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대가 죽어버려서 80의 이익도 같이 없어지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아직 이익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은 속된 말로 아직도 뜯어먹을 게 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손해가 더 크다면 스님한테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혼을 했겠죠. 스님한테 와서 물을 때는 손익이 반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하게 물어도 웃으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손익이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살면 그때 헤어질 걸 하고 후회하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그때 고비를 넘길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익이 반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컵에 물을 담아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합시다. 컵에 담긴 물의 절반이 쏟아졌을 때 반이나 쏟아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도 반은 남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반은 남았네 이렇게 보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더 필요하면 노력을 해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서 기분이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는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을 얻기 어렵지만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면 누구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좀 조절하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면 아프지 않는 상태를 누구나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가 원래 아프지 않도록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래 괴롭지 않도록 살게 되어 있어요. 과로를 하거나 운동 부족이 심해서 병이 나듯이 마음도 욕심을 내거나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분 좋음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면 괴로움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을 하니까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노력을 해라는 것이지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인생에서 괴로울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냥 세상 일은 늘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괴롭냐 즐겁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선거를 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진 일이 벌어졌다면 자기가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고 했어요. 하느님,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오래 살려고 바둥거릴 필요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일부러 빨리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성적이 10등 밑으로 떨어지면 막 화가 났는데 수행자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내가 기분이 안 좋겠구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힘내. 성적이 큰 대수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원하면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렴. 야단치는 엄마와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될 때마다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자전거를 버려버리고 자전거를 다시는 안 탑니까? 이럴 때는 넘어졌네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면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유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음작용의 원리를 조금만 알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괴로움과 얽매임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싫은데 집어넣으니까 속박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하니까 속박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불교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스케줄을 짠 후 한참 동안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공부하면서 재미를 붙였는데 갑자기 감옥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끝나려면 한 달쯤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좀 더 있다가 나가면 안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가 당신 집인 줄 아느냐 하면서 어이가 없어 했어요. 그러니 내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곳은 아무런 속박이 안 됩니다.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얽매임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마음만 깨달으면 될까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에 기록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제도가 바뀌고 경제가 풍요로워도 오늘날 우리의 고뇌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욕망, 욕구, 성질로부터 지금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차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가뭄이 들면 종자를 바꿔서 심는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댐을 막고 수로를 파는 작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바꿔서 자유로워지는 수행과 바깥에 있는 환경을 조금씩 바꿔서 자유로워지는 사회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